석사 학위를 여러 군데서 공부를 하셨어요. 뭐 미국도 가시고 뭐 중국도 가시고 하셨는데 논문 표절 의혹은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뭐 학위를 딴 건 맞는데 표절을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희정 의원이 또 어제 그대로 갖다가 붙이기를 했다. 표절 비율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뭐 한 몇 프로였죠? 한 40몇 프로였죠. 40몇 프로 정도면은 그대로 붙이기 한 수준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 누군가는 학위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 본인조차 뭐 기술적 부족함을 인정한다라고 언급을 하셨으니 본인도 적어도 뭐 표절 확정이라고 아직까지 뭐 표현은 할 수 없어도 본인도 그것이 소위 석사학위를 따기 위한 일반적 노력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 체류 기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뭐 약간 소위 그 석사 학위를 딴 다른 일반 분들과의 노력과 유사한 정도냐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사실 부적격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특히나 본인들이 이미 윤석열 정부 때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네, 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공격을 해왔고 자료 조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3년 전에 했던 발언들로 인해서 그대로 그 기준으로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총리직을 수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하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은 김민석 후보를 굉장히 좀 옹호하고 싶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이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 자세를 취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의 어떤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지나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뭐 적절히 해명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민주당 내부의 어떤 성골 진골로 불리잖아요. 김민석 의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청구서를 이재명 대통령도 거절하고 싶지만 어쨌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편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네. 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못 하시겠죠. 대통령으로서는 그 정도가 최선의 방어를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까요? 내부 사정을 저는 사실 논문은 요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 그 사실 청와대 학위에 대해서는 계속 진짜 받은 거냐 하다가 결국 포절로 넘어가는데 표절 이거는 그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2010년에 따신 거잖아요. 2011년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뭐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많았습니다만 나름 7개의 인사 기준을 그때 밝혔을 때 그때 보면은 음주운전도 그렇고 위장 전입도 그렇고 그 기준 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뭔가 다 너도 나도 그냥 사회적 뭔가 적폐처럼 다들 그냥 하지 않았냐는 기준이 있었는데 논문 표절이 2007년이 기준이에요. 2007년 이후에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이후에는 이제 과거에 뭐 표절 같은 거를 그냥 눈 감아주고 했던 문화가 이미 2007년부터는 다 없어졌다라고 기준을 냈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받은 학위인데 표절률이 그 정도에 달한다? 저는 이건 부적절하고 좀 더 아예 그냥 반납을 하시던가 학위 네. 반납까지 차라리 그 네. 정도의 깔끔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게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3 시절에 발의했던 법안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표절 의무 교육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버지의 사례를 보고 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빠 찬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저는 사실 이 정도 고등학교 학생이 이 정도 활동하는 거는 분명히 대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입시를 그렇죠. 치러본 예. 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된 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오면 거의 뭐 조국 사태에 준하는 다시 한번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못 찾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가 뭐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유념시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념시켰으면 동아리 활동에서 한 입법 자체를 법안 발의를 안 했겠죠. 네. 오히려 이걸 아무리 좋은 본인의 아들의 어떤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과 민주당 의원의 어떤 국회 공식 법안으로 발의하는 순간 그건 유념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대학 지행학 원서에 활용되었다라는 증거가 없으니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못 나가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근데 이건 분명히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빠 찬스라고 국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라고 생각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유념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미 유념시키지 않은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좀 국민들 보기에는 다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워딩을 찾으신 것 같아요. 대학 진학 원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핵심이 그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증거까지는 지금 못 나오고 있으니까 검증할 수 없는 검증할 수 없는 똑같이 영역이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재산과 똑같이 자료 안 내면 검증할 수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 이게 아빠 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떠올랐다가 훨씬 더 큰 이제 재산 관련 더 큰 게 막 밀려오니까 이게 좀 묻힌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조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는데 저는 이제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내각 비서실 전부 이제 지방선거용으로 지금 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간의 추측은 서울시장 다음에 후보로 해서 이제 총리 그 다음에 이제 가기로 하는 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아빠 찬스 그 다음에 지금 재산 이런 거 가지고서 과연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도 몰랐겠죠. 이 정도로 뭐가 몰랐겠죠. 나올 줄은 모르고 국회의원 4번이나 했고 그러니까 뭐 대략 이제 검증이 네, 됐으니까 검증이 잘 됐겠지. 통과하겠지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금 그 흠집이 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이제 굉장히 불투명한 수준까지 제가 보기에는 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제 많이 망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제 백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한 분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결과를 예측하자면 통과는 되겠죠. 네. 통과는 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이미 사실상 총리의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통과는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통과는 될 거라고 보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가 채무 비율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저는 채무 문제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나간 문제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도 국민들도 이제 조금 이 문제가 공격하는 시기가 지나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잊혀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의 어떤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어떤 본인의 비전과 철학 이런 거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뭐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이 많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인데 그나마 나온 어떤 경제적 최소한의 어떤 채무 비율이나 예산안에 대해서도 너무 다른 범위를 사실 얘기해 버리니까 그 지점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민생 경제를 뭐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은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그랬다면은 본인의 최측근 보좌인 총리직에는 지금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무진 위주로 배강훈 그 위원장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부분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총리직 같은 경우에도 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를 굉장히 민주당에서 많이 비난은 했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료로서는 아마 그 능력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좀 기용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 뭐 네, 무조건 되겠지만, 통과되는 거죠. 네. 예, 예. 더 이상 네. 너무 무기력하시고 네, 네. 무기력한 야당 좋지 않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통과가 돼도 괜찮을까요? 이게 뭐 전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글쎄요 뭐 흠이 없진 않았죠. 흠이 분명히 있으신데 있죠. 국민들께서 이거를 결국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아까 경제 부분 말씀하셨는데 경제 전문가 아니죠. 근데 경제 부분은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 누가 임명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부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국무총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의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철학을 1년 차에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호흡을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뭐 서울
서울시장으로 가는 뭐 스텝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험 때 오른 거예요. 국무총리가 사실 이제 대정부 질문마다 끌려 나와가지고 야당의 공격을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특히나 국무총리는 공격형 총리는 안 됩니다. 다 예를 과거에 그 이낙연 총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수비형 총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가 임명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도가 올라가고 낮아지는 거지. 거기서 잘 못하면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오히려 더 큰 시험 때 오르신 거니까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 청취자분들은 안 되라 생각하시 뭐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을 수 있어도 나라가 잘 되려면 국무총리 잘해야죠. 그래서 잘하시길 좀 봐달라는 뭐 악플이 달리겠지만 말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안 되라까지 생각하시진 않을 거고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잘 하실 수 있을까? 서울시장 출마 저는 서울시장 출마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만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명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묻혀지는 사건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는 재상이자 재상. 예.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1인 지하, 만인 지상 뭐 이렇게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사실 총리의 역량이 크게 저는 막 나라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또 권력을 독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총리한테 뭐 큰 역할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재상이 어떤 사람이냐, 네. 이분의 도덕성 또 법을 잘 지키는 분이냐, 국민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분이냐, 공직자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분이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격인 거고 그런 그 상징성 이미지가 있는 건데 거기에 저는 이제 이런 분이 총리, 국무총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뭐 돈 얘기, 뭐 논문 표절 얘기 이런 얘기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도덕 감수성 자체가 무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 정도야. 뭐 누구는 그렇게 됐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낮춰지는 거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 이런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저 아래에 있는데도 그냥 국무총리 되잖아요. 예. 되시겠죠. 예. 오늘이 지나면 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제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김광민 아니. 기자님 잘 저게 좋네요. 가장 궁금한 게 그 인선 발표하셨잖아요. 장관급 인사.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가장 좀 눈여겨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마디씩만 해주십시오. 저는 뭐 배경훈 장관 같은 경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AI 연구원장 비롯해서 AI 전문가로 불리시기도 하고 또 중기부 장관 후보 한성숙 후보 같은 경우에 네이버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또 이건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무에 있어서는 좀 비난의 여지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다른 직 같은 경우에 좀 극단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민노총 위원장 하시던 분을 하셨는데 스토리로 이제 지명이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관사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런 부분은 존중을 받아야겠지만 노동부 장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노동을 가지고 정책적인 역량 그리고 행정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 정동영 후보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또다시 똑같은 정책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데 뭐 그런 우려들을 좀 종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치인 국방장관 크게 우려하고요. 그분이 뭐 좋은 분이라는 평은 많이 들었지만 그다음에 뭐 여러 명 문제가 될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 구조 중에 핵심 고리에 민노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4050 저희 같은 세대들 그동안 잘 직장에서 이제 배부르게 했었던
청년들의 그 간극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는 귀족노조 민노총이 기득권 이름이 이미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민주당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간첩 사건에도 많이 연루됐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불투명한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출신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됐는데 일성부터 저는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고 뭔가 다른 용어를 썼는데 거기에서 마땅히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면 오히려 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청년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가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비임금 노동자라는 말을 썼나?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4.5일제 그다음에 정년 연장 그다음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게 다 민노총 그러니까 귀족 노조, 대기업 노조, 정규직 노조 이런 사람들이 다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좋아할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중구조 속에서 하위 구조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그 그림의 떡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하겠다라는 그 일성을 듣고 저는 상당히 이제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인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념적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을 이제 지적을 했었으니까 되게 다양하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권오을 후보자 같은 분은 국민의힘으로 3선 의원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이야기했던 이념 이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다. 실력만 보고 뽑겠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이 권오을 후보자랑 그리고 송미령 장관 장관 이제 후보자가 아니죠. 이분은 유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분도 송미령 그 장관을 유임시킨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그냥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한테 장관들한테 야 너 답변 못할 것 같으면은 실무국장 데리고 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관들이 그 세세하게 디테일한 거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약간 물고 늘어지는 자꾸 물어보는 스타일이긴데 이 송미령 장관이 그 장기간 국무회의 할 때 이거를 다 받아쳤다는 거예요. 그 이 대통령이 계속 세세하게 물어보는데 그걸 다 답변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네라고 해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건데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지금 11명 이번에 한꺼번에 난 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막 공격하고 하는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 좀 아까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실무형 그 기업에서 온 사람도 있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좀 고용을 이번에 임명을 했다는 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미령 장관을 두고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장관을 오래 하려면 송미령처럼 네, 이런 말씀을 안철수 의원님이 남기셨습니다. 네. 예, 이제 가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2시엔 김광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